나이 90살이 되면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나를 떠올릴까? 아니면 여전히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활기차게 살아가는 나를 상상할까? 혹은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후배들에게 나누며 보람을 느끼는 삶을 꿈꿀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 90살에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배우고 계속 도전하는 모습은 쉽게 상상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소개하는 김욱 작가는 9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글을 쓰고 있다. 그는 니체와 쇼펜하우어의 아포리즘을 집필하며 이 책들은 무려 10만 부가 넘게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그가 작가의 길에 들어선 것이 70세였다는 사실이다. 김욱 작가는 그의 책, 문이 닫히면 어딘가 창문은 열린다에서 90세가 되어도 글을 쓰며 인생의 여정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나누고 있다. 김욱 작가의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자식을 두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운명은 그를 비켜가지 않았고 뜻하지 않게 50세의 아들이 생겼다. 그로 인해 아들의 운동회에 참석했을 때 젊은 아버지들 사이에서 할아버지 취급을 받아야 했다. 김욱 작가는 20살이 된 아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었다. 그래서 살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제주도에 새로 짓는 백화점에 투자했다. 그러나 백화점은 IMF 경제 위기와 함께 부도가 나고 말았다. 이미 직장에서는 은퇴한 후였기에 인생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김욱 작가는 그렇게 70세의 나이에 전 재산을 잃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토록 오랫동안 품어온 글쓰기의 꿈을 되찾았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는 한동안 술로 밤낮을 보내며 고통을 달랬다. 그러나 이대로 인생의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는 없다는 생각이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는 글을 쓰기 시작했고 번역을 하며 작가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인간은 결국 언젠가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잃고 마지막에는 소중한 생명마저 내려놓아야 한다. 저자는 자신을 포함해 모든 이가 결국 죽음을 맞이할 운명임을 깨달으며 말한다. 삶의 의미는 꿈을 꾸는 것에 있다고, 꿈꾸는 법을 잊지 않고 간직하기 위해 살아간다고.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점점 약해지고 여기저기 고장나기 마련이지만 저자가 그나마 위안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여전히 글을 쓸 수 있고 그의 글을 읽어주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절망 속에서도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며 생존을 이어간다. 그래서 어쩌면 인생에서 불행이란 꿈을 꾸게 하고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는 소중한 존재일지도 모른다고 저자는 말했다. 삶의 크기는 결코 작지 않다. 누구의 삶이든 위대한 인물 못지않게 거창하고 유명인처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저자 역시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이름으로 책을 세상에 내놓았다. 70이 넘어 그토록 쌓아왔던 재산과 명예, 사회적 위치까지 잃었을 때 그에게 남아있던 건 글을 쓰고 싶다는 오래된 꿈 단 하나뿐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상실한 후에야 잃어버린 꿈을 다시 찾을 수 있었다.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20살 시절 이후 반백년이 지나서야 말이다. 70의 나이에 글을 쓰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과정은 20살에 겪었던 전쟁보다 더 치열한 싸움이었다. 저자는 끊임없이 후회하며 자문했다. 왜 그때 원고지에 글을 쓰지 않았을까? 지금 70살에 내가 할 수 있다면 20살에 나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신이 그저 비겁했을 뿐이라고. 20살에 이루지 못한 꿈을 30, 40, 50, 60에도 돌아보지 않은 자신이 못내 아쉬웠다. 그래서 지금도 그는 후회와 아픔을 안고 삶의 끝자락에서 떠나버린 꿈을 되찾기 위해 앙상한 가지처럼 메마른 손으로 아직 쓰지 않은 한 장의 흰 종이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저자는 평생을 살아가며 너무나 많은 불안을 안고 살았다. 사람에게는 각자 고유한 색이 있다. 그래서 자신의 색을 정확히 알고 그 색이 잘 어울리는 곳에 머무는 것이 중요하다. 나의 색과 잘 맞는 사람들 곁에 있을 때 비로소 나는 나답게 빛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내 색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간다면 그들은 나를 지우기 위해
다른 색을 덧칠하려 할 것이다. 그러니 자신과 어울리는 색으로 삶을 칠해가야 한다. 적어도 자신의 색과 조화를 이루는 색을 추구해야 한다. 시시각각 바뀌는 유행색, 남들과 비슷한 무난한 색, 누군가를 빛내기 위한 배경색으로 자신을 칠한다면 결국 그 색은 희미해지고 말 것이다. 저자는 조화롭고 안정적인 삶을 원했다. 눈에 띄지 않게 성장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삶, 특별한 순간들이 잔잔히 찾아오는 삶을 기대했다. 색으로 표현하자면 초록과 같은 색을 꿈꿨을 것이다. 하지만 저자의 삶은 바람과 달리 코발트 블루에 가까웠다. 멀리서 보면 깊은 녹색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짙은 파란색을 품고 있는 색이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시선에 비친 자기 모습을 진정한 나로 여기곤 한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굴절된 렌즈 속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진짜 자신과 멀어지게 된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해 괴로워하면서도 그들이 기대하는, 그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는 나를 만들어내기 급급해진다. 그러다 문득 혼자만의 시간이 찾아오면 설명할 수 없는 공허감이 몰려온다. 그들이 나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닌데 왜 나는 그들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자리에 누워 길었던 하루 중 진정으로 내 것이라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었는지 되새겨본다. 무엇을 위해 이 삶이 반복되는지, 내 인생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지조차 혼란스럽다. 저자는 이 길을 걷는 사람은 나인데 정작 나 자신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저자는 지나온 시간 속에서도 다가올 미래 속에서도 자신의 특별한 위치나 역할이 없다고 느꼈다. 길은 점점 더 멀어지고 목적지는 점점 더 흐려졌다. 막연히 모든 것이 불안했고 늘 불안했던 자신의 모습이 불만스러웠다. 그는 인생을 무모하게 걸어왔다는 자책감으로 가득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수수께끼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려니 불안하고 남들처럼 살아보려니 불만스럽다. 그렇게 저자에게 인생은 불안과 불만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떠도는 여정이었다. 숨 쉬는 것도 내가 하고 걸어가는 것도 내가 하는데 내 마음대로 숨 쉴 자유조차 없는 것처럼 답답할 때가 있었다.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 내 존재를 인정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순간도 있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어 당황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나 자신이 너무 좋아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던 날도 있었다고 저자는 회상했다. 저자는 여전히 사람들의 평가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세상의 눈치를 보며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면서 말이다. 나이 들어서도 그 나이 먹고도 이것밖에 모르냐는 평가가 두려워 저자는 바보가 아닌 척, 때로는 바보인 척, 겁쟁이인 척하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역할을 바꾸어가며 마치 카멜레온처럼 자신의 색을 바꾸는 데만 능숙해졌다. 사실 그는 오랫동안 무언가 되어야 한다는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렸다. 지금의 모습은 나답지 않다는 생각에 불안했고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도 나답지 않다는 느낌에 사로잡혔다. 나다움을 정하는 것은 자신이 아닌 세상이었지만 이를 인정하기 어려웠기에 좋은 날에도 행복한 순간에도 마음 한구석엔 늘 불만이 자리 잡았다. 저자는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두 가지를 후회했다고 한다. 꿈을 포기한 것과 꿈을 포기하지 않은 것. 그는 꿈을 포기해보기도 포기하지 않아보기도 했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후회였다. 이러나 저러나 누군가는 자신을 바보라며 손가락질할 것이다. 어떤 삶을 살아도 후회는 남는다. 어떤 길을 걷더라도 불안할 것이고 어떤 사람이 되어도 스스로에게 쌓이는 불만은 여전하다. 저자는 살면서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후회를 떨쳐내려 했던 것이며 후회를 실패로 착각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자신이 정하는 것이다. 인생은 누구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롯되는 여정이기 때문이다. 삶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다. 저자의 인생에서 그 말을 가장 크게 차지하는 단어는 실패였다. 인생의 쓰릿은 실패를 수도 없이 맛본 그는 실패가 즐겁다고 했다. 실패와 절망이 미래를 결정짓지 않는다는 사실만 기억한다면 몇 번이든 이를 감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쓰러짐은 대수롭지 않다. 중요한 것은 쓰러진 후에 다시 일어설 용기, 일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저자는 넘어졌다가 일어나면 쓰러지지 않는 방법을 하나씩 배우게 된다. 2번이고 3번이고 넘어져도 여전히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에게 좌절은 그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은 자신만의 노하우였다. 실패는 그가 스스로 증명해낸 역사이자 변화의 기록이었다. 저자는 수많은 실패를 통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했다.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저자 역시 그랬고, 혹은 지금도 도망치고 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도망쳐도 결국 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 인간이다. 차라리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한 번 더 실패하고 말지라는 자포자기가 오히려 더 큰 힘이 될 때가 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보상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이만큼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보상이 될 때가 있다. 그리고 인생에서의 보상이란 대부분 이런 자기 만족이다.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과정을 통과했다는 자부심의 가치를 둘 줄도 알아야 한다. 자부심은 내가 나에게 주는 보상이다.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최소한 나는 스스로를 인정해 줄 수 있다. 남들이 실패했다며 손가락질하더라도 자기 입장에서는 실패가 아닐 수 있다. 적어도 자기 자신은 그 과정을 견디며 통과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을 가끔씩 비워내야 한다. 채운 만큼 덜어내지 않으면 넘쳐서 터져버릴 수 있다. 마음이라는 그릇이 깨져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끝이다. 사실 인간이 변명과 합리화를 짜내는 이유도 마음이라는 그릇을 지키기 위해서다. 문제에 부딪혀 답이 나오지 않을 땐 잠시 생각을 멈추고 하루쯤 멀리 도망쳐도 괜찮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이 보이지 않으면 자리를 옮겨보는 것도 방법이다. 당장은 안 보이지만 조금 기다리다 보면 안개가 걷히며 훤히 드러날 수도 있다. 그러다 보면 한 가지 사실을 깨닫는다. 관점에 따라 인생은 서커스가 될 수도 있고 지뢰밭이 될 수도 있으며 수수께끼나 도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것도 결국은 관점이다. 만약 운명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바라보는 그곳이다. 운명은 나의 시선이며 내가 바라보는 것이 곧 나의 운명이다. 그러니 결과에 너무 미련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잘 풀렸다고 들뜨지 말고 안 풀린다고 세상을 원망할 필요 없다. 지나고 보면 다 쓸데없는 마음이다. 지나고 보면 인생이란 무조건 좋다. 죽지 못해 살았던 그 시절마저도 지나고 보면 그립다. 그 오욕의 한철을 견뎌낸 내 자신이 너무나도 예쁘고 자랑스럽다. 결국 삶이란 관점이다. 관점이 삶을 이끌지는 않는다. 지금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왜 그곳을 바라보는가? 저자는 자신의 실패를 돌아보고 있다고 말한다. 정확히는 세상의 기준에 비추어 명확하게 실패의 범주 안에 있는 자신의 지나간 시간을 바라보며 그 실패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 그가 실패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실패하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이 살아온 시간들을 고백할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가 실패한 이야기에 관심을 가진다. 어떻게 망했냐고, 그 나이에 그런 일을 겪고도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었냐고 자꾸만 묻는다. 저자는 자신의 실패담을 책에 담아 빚을 갚았고 작은 이름이나마 세상에 알렸으며 얼굴 모르는 독자들에게서 위로의 메시지를 들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제 저자에게 실패는 자랑이 되었다. 그토록 원망스럽던 좌절과 실패가 이제는 고맙고 사랑스럽다고 말했다. 사실 재미없는 작가의 삶처럼 최악의 실패는 없다. 그런 점에서 저자는 스스로를 꽤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문이 닫히면 어딘가 창문은 열린다 해서 저자는 아들, 남편, 직장인, 아버지로서가 아닌 나로서의 삶을 통해 새로운 노년의 모습을 제시했다. 그는 죽음마저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가능성을 말한다. 톨스토이의 죽음에서 해답을 찾았지만 그것이 모두의 해답은 아닐 것이다. 결국 저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주체가 되는 삶이다.
그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삶과 자신을 사랑하는 자세를 배우게 될 것이다. 아흔의 저자가 그랬던 것처럼 잘 살았다는 평가는 오직 자신만이 내릴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저자는 90년을 이어온 자신의 인생 경험을 책으로 담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귀중한 실마리를 친절하게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자신의 아들에게 주고 싶은 가르침을 남긴다. 누구도 너의 생애에 너를 대신해 변명이나 이유를 붙이지 못하게 하라. 누구도 너의 생애에 너 이상의 영향력과 지시를 내리지 못하도록 당당하게 살아가라. 아무도 돌아봐주지 않는 너의 세계가 비록 누추하고 보잘것없어 너 자신 말고는 그 누구에게도 내보여줄 수 없을 만큼 비참하더라도 그 책임과 이유는 너 자신 외에서 찾지 말기를.